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씨가 다급한 모양입니다. 법정에서 그가 꺼낸 단어가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법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에 맞추어 2026년 1월 16일 선고를 목표로 하겠다. 고 거듭 확인하자 윤석열 씨는 공판 중 4번이나 마이크를 잡고 명백한 불이탈하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불타는 예상치 못한 공격이라는 의미인데 법에 명시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선언을 두고 그 표현을 쓴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법이 정한 원칙을 집행하는 것을 뜻밖의 공격이라 부르는 순간 사람들 귀에는 이런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그가 익숙했던 시간표는 느슨한 시간표였고 이제 그 시간표가 무너지자 당황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보인 태도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쟁점이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은 이 사건 그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측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두 재판을 하나로 묶어 시간을 끌려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쟁점이 명백히 다르다고 선을 긋고 이 사건의 쟁점을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상황과 객관적 외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로 한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언행이나 지시까지 모두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거대한 단어의 법정 전체를 휘말리게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공판을 늘리는 전략이 늘 큰 이야기를 앞세워 왔기 때문에 그 유혹을 단호히 차단하는 것이 재판 진행의 핵심 국면입니다. 윤석열 씨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내놓은 논리도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공소장에는 체포방해로 되어 있지만 자신들은 위법한 수색영장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계엄 선포의 성격과 전체 상황의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조사 기회를 달라. 현재 판단 어디에도 계엄 선포가 무효라는 결론은 없었다.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특전사가 국회를 봉쇄했다고 하지만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억압한 적도 없다. 이런 주장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방어권 보호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쟁점을 확장하고 사건을 다른 사건에 연결하며 법정의 시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마른 재판부가 정한 쟁점 영역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재판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재판부의 사실 판단을 외부로 밀어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신이 정한 심사불가 영역을 법정 중앙에 세우려는 셈입니다. 재판부가 그 문을 단호히 닫자 윤석열 측의 당황한 기색이 생중계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당황은 단순히 일정이 촉박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은 6개월 안에 끝내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건 단순한 날짜 통보가 아니라 전략 차단이었습니다. 시간은 변호인단에게 여유를 넘어 프레임을 바꾸는 공간이 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기억은 흐려지고 관심은 분산되며 증거와 증언은 해석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예상치 못한 것은 공격이 아니라 법원이 원칙대로 움직이는 광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상징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19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과 최상목이 모두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26일 오전 증인 신문 후 같은 날 오후 결심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최상목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설명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일정을 흔들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정 운영을 증인 불출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윤석열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방어권을 주장하려면 법정에 불러놓은 증인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 흐름은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직진하고 윤석열 씨는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며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하는지 보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세 번째 발언에서 한 현재 판단 어디에도 계엄 선포가 무효라는 결론은 없었다는 주장도 뜯는 이에 분노를 키웁니다. 판단과 형사재판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흐리는 말처럼 틀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는 형사재판에서 계엄의 성격과 흐름을 함께 봐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심사 대상이 아니면 왜 함께 보자는 것인지 함께 보도의 결론은 건드리지 주문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는 법리로 포장된 권력자의 언어입니다. 판단의 폭을 넓히자고 하면서도 그 판단이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칼을 빼앗으려는 태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재판부의 설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보는 것은 바로 말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권력자가 무엇을 지시했고 그로 인해 어떤 공정 메시지가 외부로 나갔는지입니다. 외신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공보를 만들게 했다는 혐의가 있는 사건에서 계엄의 불법성은 다른 재판에서 보자는 말은 책임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보라는 것은 바로 그 고리 위에서 작동합니다. 당시 상황을 어떤 말로 포장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리고 그 말이 공적 권력의 이름으로 배포되었는지 이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자 윤석열 측 전략은 더욱 궁지에 몰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떠오릅니다. 지기현 판사가 맡은 내란 재판과 백대현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체포방해 재판의 속도 차이입니다. 한쪽은 구속기간과 선고가 맞물려 빠르게 설계되고 다른 쪽은 늘어지고 또 늘어지는 인상을 줍니다. 이 대비가 커질수록 국민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법정이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가라는 제도적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커지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명분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선언이 아니라 운영으로 생기고 운영이 흔들리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지기현 판사를 둘러싼 지정, 배당 논란이 뜨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과 무작위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했다는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 그 재판은 시작부터 정당성을 잃습니다. 조희대 천대엽이 거론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사법부 신뢰를 떠받치는 것은 판사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절차인데 그 절차가 훼손됐다는 인식이 생기면 책임은 구조의 최상부로 올라갑니다. 이때 사법개혁 요구는 분노에서가 아니라 제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옵니다. 국민이 화가 나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삐걱거리니 고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흐름은 정치적 구호 경쟁이 아니라 시스템의 생존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와 이진관 부장판사가 보여준 냉정함이 조명을 받는 이유도 결국 같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법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갑자기 법원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법정은 원칙대로 가고 어떤 법정은 이상하게 휘청거리는 장면이 반복되다 보니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불이타를 외칠수록 사람들은 불이타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1월 16일을 향해 재판을 밀어붙일수록 지기현 판사의 느슨함은 더 도드라지고 그 비교는 사법부가 자초한 균열로 남습니다. 조희대와 천대협이 거론되는 구조도 동일합니다. 무작위와 공정의 장치를 의심하게 만든 순간 책임은 개인의 선호나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사법개혁 요구는 분노의 산물이기보다는 사법부가 스스로 쌓아올린 불신의 청구서에 가깝습니다. 그 청구서를 지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운영으로, 예규가 아니라 실천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의 상식을 되찾는 것, 그것이 사법부가 사는 길이자 민주주의가 버티는 길입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어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저명한 정치학자 김영호 교수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반응을 들려드립니다. 이 반응은 법정의 뜨거운 순간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이 글은 정말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건드립니다.
단순한 재판 보도가 아니라 권력의 잔재가 사법 시스템의 취약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공정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법정에서 법률 준수를 명백한 불이타라고 부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백대현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 재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의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2026년 1월 16일을 선고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측이 절대 피하고 싶었던 첫 번째 판결입니다. 공판 1시간여 만에 그는 4번이나 마이크를 잡고 시간 연장을 애원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분명한 신호로 보입니다. 특히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느슨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말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사법부 안에서 왜 이토록 속도가 다를까요? 이상민 최상목 증인이 불출석했음에도 재판부는 26일 결심 공판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간 끌기를 무기로 삼던 변호 전략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기억은 흐려지고 관심은 분산되며 증거는 해석 싸움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백대현 판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천명한 셈입니다. 정치학자로서 보자면 이는 권력 분립과 견제의 본질적 싸움입니다. 123개 혐 사태가 한국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 위에서 사법부가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 재판이 제때 선고에 성공하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반대로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모순된 주장에 끌려다니면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겁니다. 그는 계엄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불법성 판단은 피하려 합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두 재판의 속도 차이가 불러일으키는 제도적 불신은 이미 단순한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법정은 원칙대로 직진하고 어떤 법정은 이상하게 휘청거리는가? 이 질문이 쌓일수록 사법개혁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구는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윤석열이 불이타를 외칠수록 국민들은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으로 보입니다. 백대현 판사는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공정의 항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지규현 판사의 느슨함은 의도적 의심을 키우고 그 비교는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균열로 남습니다. 만약 1월 16일 선고가 유죄로 나온다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쇄적인 다른 선고들 그리고 어쩌면 내란 전담 특별법원 설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다시 지연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연구하며 이토록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드물었습니다. 이 재판은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시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사법부가 그 무기를 빼앗을 수 있느냐가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궤변에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고 신속한 공정을 원합니다. 백대현 판사는 바로 그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가 성공한다면 이는 123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신뢰 위기로 빠져들 겁니다. 역사는 지금 이 법정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자는 국민입니다. 이 글의 힘은 단순히 사건을 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읽고 나면 누구나 스스로 묻게 됩니다. 사법부가 옛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킬 용기가 있을까? 그 답은 이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